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1편 이면 김준의 목을 베고 왕위를 능멸하다. 고려 제24대 임금이었던 원종식이 그 중에서도 서기 1268년에 해당하는 원종 9년의 고려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 섣달에 또 한 차례의 정변이 일어나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데요. 무신집정자 김준을 제거하게 되는 중심인물은 추밀원 부사 이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이면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이면의 처음 이름은 임승주이며 부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진주에 잠시 거주하면서 고을하전의 딸을 얻어 이면을 낳았다. 여기에서 진주는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가 아니라 충청북도 진천을 일컫습니다. 고려사 열전편의 이면전에 실려져 있는 내용 계속 들어보시죠. 이면의 눈은 벌의 눈이요 목청은 승냥이 소리를 냈는데 몸이 민첩하고 힘이 세어서 거꾸로 서서 팔을 짚고 다니기도 했으며 이영을 들어서 지붕 위로 던져 올리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대장군 송원상의 말을 부리는 군졸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마침 몽골병이 쳐들어왔으므로 고향 사람들과 함께 적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대정이 되었다. 대정이면 종구품의 말단 관리로서 굳이 요즘의 군대 계급으로 비유하자면 준이나 혹은 소위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해서 정삼품에 해당하는 추밀원 부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김준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임효후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면의 처와 간통을 하였다. 이면이 그 사실을 알고 임효후의 처를 유인해서 간통을 하였다. 임효후가 해당 관청에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이면은 처벌을 면할 수 없었는데 그때 김준이 이면을 좋게 보았다. 내 이름이 이면이라 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요, 나으리. 내가 몸이 비호같이 날래고 기운이 장사라고 하던데 어쩌다가 중벌을 면치 못할 처지가 되었느냐? 소인이 잘못했습니다요. 듣고 보니 그 사연이 조금은 억울하게 되었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해서 벌을 면하게 해주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나으리, 소인의 죄를 면해주신다면 나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요. 목숨이라도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요. 좋다. 내가 관원에게 얘기를 잘해서 내 죄를 면해주고 상부에 추천을 해서 벼슬도 올려줄 것이다. 김준은 이면을 구원해주고 그를 적극 추천하여 낭장벼슬을 시켰으므로 이면은 김준을 아비로 그리고 김준의 동생 김승준을 숙부로 섬겼다. 간통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이면을 구원해주고 대정벼슬에 불과했던 그를 지금의 중령 계급쯤에 해당하는 낭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주었으니 이면이 김준을 아비로 우러러 섬길 만도 했겠죠. 그리고 고종 45년 3월 장관,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잘 들어라. 나는 오늘 국자감 대사성 류경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최희를 죽이고 이 나라 권력 판도를 한바탕 뒤엎을 것이다. 이면 내가 처음에 약속대로 목숨을 걸고 나를 돕겠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장관? 아니, 아버님. 좋다. 가서 군사를 이끌고 오너라. 예, 장관. 김준이 동생 김승준 그리고 문신원로인 류경과 함께 무오정변을 일으켜서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정자인 최희를 제거할 때 이면 역시 김준을 도와서 정변을 성사시키는 데 한 역할을 합니다. 이랬던 이면이 어떻게 해서 아비처럼 받들던 김준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정도로 둘의 사이가 벌어지게 됐을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그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면이 김준을 배신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면이 권력욕 때문에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그 당시 이면이 처해 있는 또는 김준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김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몽골과의 항전을 주장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몽골의 압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김준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김준이 최씨 무신 정권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기는 했지만 출륙 환도를 압박하는 몽골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몰리는 처지가 됐고, 그러자 김준에 대한 일부 무신 세력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는데 그 불만이 바로 이면이 김준에게 등을 돌리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러한 분석이죠. 말하자면 무인 집정자 김준이 무신들의 처지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왕을 죽이고 재앙전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준이 볼 때에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과 같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김준 정권이 무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에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것은 이제 김준 정권의 취약성으로 아마 생각이 되었을 거고, 이제 이럴 경우에 이면으로서는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왕을 폐위하고 몽골과 재앙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래서 김준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을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원종 9년 12월에 있었던 그 정변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밀한 부사 이면은 일찍이 김준의 아들과 농지, 즉 밭의 소유권을 두고 심하게 다투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준이 이렇게 말했다. 이면 그놈이 감히 내 아들한테 어찌 이리 심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럴 정도인데 만일 내가 죽고 나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 이놈을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면의 아내가 일찍이 자기가 부리던 종을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도 김준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면의 처는 성품이 아주 고약하다. 이면의 권세를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내가 조만간 그 못된 여자를 낙도로 귀양 보내고 말 것이다. 김준의 이러한 얘기를 이면이 전해 들었으니 아마도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었겠죠. 무신 권력자들 내부에 이러한 분열상을 재빨리 간파한 사람이 있었으니 국왕인 원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환관 강윤소였습니다. 강윤소는 원종을 이렇게 부축입니다. 폐하, 이면이란 자를 어찌 생각하시옵니까? 이면이라 김준을 아비처럼 받드는 그 무장을 말하는 것이냐? 예, 하오나 지금은 그렇지 않사옵니다, 폐하. 그렇지 않다니. 이면이 김준을 아비로 섬기던 일은 옛일이옵니다. 지난 무오년의 최일을 제거할 때 공을 세웠던 공신들이 모두 김준과 사이가 좋은데 오직 이면만은 그렇지 않사옵니다. 둘 사이에 알력이 생겨서. 이면이 김준과 사이가 틀어졌다. 폐하, 지금 밖에 이면이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불러드릴 터이니 무엇이든 하명을 하시옵소서. 임추부, 들어오시오. 폐하, 신 이면이옵니다. 지금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처한 형세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장차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어찌 해야겠는가? 폐하께서 하명만 하시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어떤 일이든 어명만 내리시옵소서. 목숨인들 아깝겠사옵니까? 그대는 참으로 충신이로구나. 국왕인 원종과 이면의 첫 대면은 이 정도로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원종은 이면에게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면 역시 어명만 내리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원종과 이면 그리고 원종의 총애를 받던 환관들은 그 무슨 일이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종을 아련하고 난 뒤 이면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부쩍 조바심을 내며 서두릅니다. 어느 날 이면이 또 다른 환관으로서 역시 원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최은을 만났는데, 아니 자네 지금 궐에서 나오는 길인가? 그렇습니다. 이보게. 지금 나란 일이 위급한데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아무런 하명도 없으신 것인가? 하면 제가 어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폐하께 말씀드려서 속히 거사에 착수하게 해주게. 내가 이미 이 일을 자네에게 발설했는데 이 일이 누설되면 난 죽은 목숨이 아닌가? 폐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일이 망설이신다는 말인가? 이면은 무엇에 쫓기듯이 이처럼 조바심을 내는데도 원종의 측근인 환관 최은과 김경은 겁에 질려서 국왕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그러다 두 환관은 용기를 내서 드디어 거사 계획을 원종에게 알리게 되고, 그래, 좋다. 그리하라. 너희들 말대로 그리만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느냐. 드디어 원종으로부터 거사에 착수해도 좋다는 결재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준 권력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 이 사건의 발단은 김준과 이면의 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의 얘기를 잠시 듣고 계속하기로 하죠. 이들의 관계는 결국은 공적인 관계보다는 어떤 사적 관계로 맺어진 것이 중요하게 거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 면에서는 자신들의 이득 혹은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면도 김준의 도움으로 출세했다고 해서 그러한 지위가 항상 보장되지는 않았겠죠. 이면도 김준과 또 마찬가지로 탐욕한 어떤 권력 야욕을 지녔던 인물이었는데, 이는 곧 김준의 아들과 같은 측근 세력과 또 계속적인 마찰이 빚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권력 세력 내부의 마찰은 이면 자신에게는 위기라고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럼 이제 김준이 어떻게 제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아니, 종이에 싼 그 기다란 물건은 무엇입니까? 이건 누군가에게 줄 귀한 선물이지. 이면은 큰 몽둥이를 마치 산물꾸러미처럼 만들어서 미리 궁중 한쪽에 감추어 두고 거사할 날짜를 기다렸다. 그때 왕은 마침 몽골 사신을 전송하러 나갔는데 김준과 그 도당은 모두 왕을 호종하지 않았다. 왕은 혹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워서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이 들었다고 선포하고 신사와 사찰로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김준이 관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관을 보내서 임금의 명이라고 속이고 김준을 호출했고, 김준은 서둘러 조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김준의 처족인 환관 박문기가 이면의 암살 모의를 알아채고 달려가다가 도중에 김준을 만났지만 좌우에 호위병이 포진하고 있어서 말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한편 김준이 왕의 명을 받고 조정으로 나갔다는 말을 듣고 김준의 동생 김승준도 뒤따라서 조정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김준이 편전 앞에 이르렀는데 그를 안내한 사람은 환관 최은이었습니다. 폐하께서 무슨 일로 나를 급히 부르신 것인가? 아마도 어제 몽골 사신을 만난 문제로 긴히 의논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편전에 들어갔다 나올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김공, 폐하께서 갑자기 환우가 계시어서
지금 바로 편전에서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위병을 물리시고 저쪽 정당으로 잠시 들어와 기다리시지요. 그러지. 최은은 김준을 정당으로 안내해 막 들어갔는데 이면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김상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내 이놈! 내 이름은 누구냐? 여봐라! 김준이 김상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이어서 김준의 동생 김승준이 최은의 안내로 내전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바닥에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환관 김자정이 자신의 동생 김자우를 시켜서 죽였다. 한편 이 모든 거사를 총지휘한 이면은 야별초를 나누어 보내서 김주를 비롯한 김준의 여러 아들들과 도당들을 처치합니다. 이면은 김준의 도당인 대장군 최휘하, 장군 차송우, 강보충, 현수, 박승익, 낭장 방중산, 지우 갈람보, 지준, 문성주 등의 목을 베었으며 김준의 아내와 장군 최공희, 상장군 김응취를 섬으로 귀양 보냈고 장군 이재와 손원경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으며 김준의 간호로서 죽음을 당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김준 정권은 몰락하고 김준의 휘하에 있던 이면이 무신 정권의 새로운 집정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21대 임금이었던 희종의 경우 최충원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해서 최충원으로부터 왕위에서 내쳐지고 유배를 당하는 등 처절한 보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원종의 선대 임금이었던 고종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최씨 무인 집정자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처신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들으셨듯이 이 원종은 이면을 활용해서 무인 실력자 김준을 제거하는 정변의 모의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품성으로 보아서 아버지였던 고종보다는 더 강단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한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원종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의 어떤 그 전철을 이제 밟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 고종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갖다가 무인 정권에 그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원종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좀 변화가 됐죠. 뭐 특히 이 원종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권력을 행사했던 책시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문신들의 지지 또 그리고 무인 정권의 지지 특히나 몽골의 비호라고 하는 것이 또 적극적으로 부각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어떤 속성은 결국 원종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무인 정권에 대해서 죽어 지내는 이런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원종이 이나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고종 때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국왕의 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얘긴데요. 이 이익주 교수는 그 중에서도 원종이 몽골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몽골의 힘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원종은 태자일 시절에 몽골에 가서 쿠빌라이를 만났고 왕이 된 다음에도 몽골에 한번 친조를 함으로써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으로서 친조를 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 몽골에 가서 모두 어떤 성공적인 그런 그 외교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종은 아마 이 몽골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당시 현실을 보아도 고려와 몽골의 강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준이나 이면이나 하는 이런 무신 집정자들이 국왕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생각쯤은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거사를 치르기 전에 원종은 측근 실세인 환관들과 함께 이러한 얘기를 나눴을지도 모르죠. 폐하, 김준은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입졸명하자 두려운 나머지 몽골의 사신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위험천만한 얘기를 꺼낸 자이옵니다. 그뿐 아니옵니다. 폐하께서 몽골 사신을 죽이자는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시자 김준은 자기 도당을 모아놓고 왕씨는 폐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다면서
배이 운운한 바 있사옵니다. 그 자를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하지만 저들이 창칼을 쥐고 있으니 힘없는 임금인 내가 어찌 해볼 방도가 없지 않느냐. 폐하, 김준 휘하에 있는 무신들 중에서 김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활용하시옵소서. 그들 도당 내부에 불만 가진 자를 활용하라. 지난번 소인의 소개로 폐하를 아련했던 이면이란 자가 지금 김준으로부터 내처질 위기에 처해 있어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폐하께서 그 자에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랬다가 만일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대왕 폐하, 설령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저들이 폐하를 어찌하진 못할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군사 대국인 몽골 황제의 후원을 얻고 있지 않사옵니까? 이러한 계산 끝에 이면을 부추겨서 김준을 제거하도록 배후에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원종 10년 2월 몽골의 신년 하례차 사신으로 갔던 이순익이 돌아옵니다. 그래, 몽골 황제가 별도로 전하는 말은 없었는가? 몽골 황제가 신에게 한 말에 의하면 아마도 고려 출신으로 몽골에 귀부한 자들이 몽골 황제에게 간사한 말로서 이런저런 말들을 고하는 듯하옵니다. 어떤 자들이 뭐라 하였단 말인가? 몽골 황제가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선주와 인주에서 몽골로 간 자들이 경망스러운 말을 아는 모양이옵니다. 몽골 황제가 자꾸만 출륙 환도를 재촉하니까 우리 고려 조정에서 은밀히 배를 만들어서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도망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들을 황제에게 전한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몽골 황제에게 뭐라 해명했는가? 황제 폐하,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황제의 보살핌을 받아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임하고 있사온데 무슨 여한이 있어서 감히 두 마음을 품겠사옵니까? 간사한 사람들이 참수하는 말들은 앞으로 절대로 믿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사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뭐라 하던가? 앞으로는 간사한 이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하였사옵니다.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고려 사신 이순익에게 고려가 강화도를 떠나서 바다 더 깊은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대몽 항쟁을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인데요. 몽골 측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해당하는 고려 원종 원년 2월의 고려사저료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고려 사람 김수제 등이 몽골군 원수 야속달이 주둔한 곳으로 가서 참소하여 아뢰기를 고려가 옛날 서울인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고려는 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제주도로 옮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침 태자가 몽골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야속달을 만났는데 그는 김수제가 했던 말을 확인하겠다면서 태자와 대지를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태자가 이렇게 따졌다. 공에게 그런 말을 한 김수제는 우리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로 귀부한 자인데 공은 어찌하여 반역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오? 내가 고려의 태자로서 여기 붙잡혀 구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반역한 사람과 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몽골 측에서는 고려가 혹시 강화도를 떠나서 바다 더 깊이 도망을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오래전부터 제기해왔고 그 대상이 된 섬으로서 제주도를 거론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몽골 측에서 의심한 대로 실제로 고려 조정에서 강화도보다 더 먼 섬으로 도읍을 옮기는 문제를 검토하기는 했을까요? 신한식, 이익주 두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 무인 정권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강화도 정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디로 피신할 것인가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었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뒤에 삼별초 정보의 근거였던 진도 또는 제주였는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봐야 할 점이 뭐냐면은
이 무인 정권의 입장과 고려 정부의 입장이 서로가 달랐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존의 강화도를 버리고 더 먼 섬으로 들어간다. 더 먼 섬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권 보호의 차원이 있지만은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진도나 제주도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고려가 더 깊이 섬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은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 쪽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강화도로는 이제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은 이면과 원종이 손을 잡고 김준을 제거했다고 하는 사실은 좀 납득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강화를 주장하는 원종과 항전을 주장하는 이면이 손을 잡고 김준을 제거한 거거든요. 이 소식이 몽골에 알려졌을 때 몽골 쪽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국왕인 원종은 개경으로의 환도에 찬성하지만 무인 집정자인 김준이 반대해서 출력 환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사신이 몽골에 나타나서 보고하기를 원종이 이면과 손잡고 김준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원종과 이면 사이에 사전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것은 바로 강화도를 떠나서 더 먼 바다, 가령 제주도 같은 곳으로 도읍을 옮겨서 대몽항전을 계속하자 이러한 약속이 아니었을까. 쿠빌라이가 이렇게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원종 10년 3월 몽골 사신 흑적을 데리고 일본으로 떠났던 고려의 참지정사 신사전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쿠빌라이가 흑적이라는 사람을 고려의 사신으로 보내면서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몽골과 일본 사이에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하라고 했는데 거제도 앞바다까지만 나갔다가 풍랑이 세다는 핑계로 몽골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쿠빌라이는 흑적이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고려로 다시 보내면서 이번엔 확실하게 일본 조정으로 들어가서 화친을 맺도록 안내를 잘 하라고 고려 조정에 다그쳤던 것이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참지정사 신사전으로 하여금 흑적을 데리고 일본에 가게 했는데 그들이 원종 10년 3월에 고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일본 열도를 향해서 출발했던 그들은 고작 대마도에 들러서 외인 2명만 데리고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뤄보아 정작 일본 조정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마도에만 들렸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일본에서 입국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쪽 대륙 쪽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고려가 몽골에 점령당했다는 소식 정도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그 다음 일본의 사신이 오고 이것을 몽골이 고려에 이어서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몽골과 고려 사신이 일본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사신을 만나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일본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신들을 안 만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일단 몽골 사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쿠빌라이가 보낸 국서를 보고서 화친을 하겠다고 수락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뭐라고 응답을 줘야 하는데 화친을 한다고 해도 고려처럼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화친 제의를 거절하고 항전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아예 사신들이 일본 조정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안 만나주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몽골 사신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다지 탐탁지가 않았을 것으로 또 생각됩니다. 만약에 사신이 들어오게 되면 뭐 상대국의 의도를 들어야 하고 또 그 의도를 갖다가 일본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또 막아야 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점은 뭐 일본으로서도 어떤 정책 부담으로 또 작용을 또 할 수가 있었겠죠. 또 거기다가 고려 입장에서도 몽골이 계속해서 일본과 교류하려고 하고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상황을 고려 정부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거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흑적이라는 몽골 사신을 데리고 일본 열도를 향해 떠난 고려 사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을 일본 조정에 들어가게 해서 몽골과 일본 사이에 화친이 맺어지게 하는 것도 고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본이 몽골의 화친 제의를 거절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도 고려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몽골 사신을 일본 조정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일본과 고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몽골 사신을 일본 조정에까지는 들이지 않고 대마도쯤에 들러서 외인 2명을 데리고 가게 함으로써 일본에 다녀왔다고 하는 증표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 몽골 사신을 안내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던 고려 사신들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양자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좀 서로 만나는 그런 지점이 대마도까지 가는 거고, 대마도에 가서 일본 사람 2사람을 몽골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걸로 뭐랄까 좀 성의 표시를 한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쿠빌라이가 이 대마도에서 끌고 간 2사람을 보고는 대단히 그 흡족한 그 반응을 보이죠. 흡족하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일본을 적극적으로 몽골 고려 관계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고려의 입장과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입장, 이런 것들이 여기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신한식 교수는 대마도에서 데려간 외인 2명이 그저 평범한 주민이 아니고 일본과 관련된 상당한 정보를 몽골에 제공할 만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정부 내에서의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정보가 필요했고, 그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인 2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그쪽에 거주하는 뭐 일반적인 외인을 잡아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몽골의 황제가 2명을 보고 흡족했다는 자체가 뭐 그것이 뭐 일반 사람을 잡아왔다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고려 내정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류경이란 인물 기억하십니까? 원로 문신으로서 김준과 더불어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정자였던 최희를 죽였던 무오정변의 주동자였죠. 그런데 김준의 동생 김순준의 견제를 받아서 그 위세가 한풀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면이 김준 일당을 죽이고 무신 권력을 차지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평장사 류경을 잡아오도록 하라. 그 자를 멀리 흑산도로 유배할 것이다. 이면이 일으킨 정변 직후에 원종이 류경에게 유배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왕인 원종이 류경을 귀양 보내면서 들먹인 이 죄목이라는 것이 다소 모호합니다. 류경이 옛날의 역사를 논하다가 환관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 그 이야기를 환관 김경이 듣고서 감정을 품어 왕에게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왕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류경 이 사람은 지난번에 김준과 더불어 최희를 죽인 다음에 권세를 잡으려 했으나 김준의 무리에게 배척을 당해 뜻을 이루지 못한 자이다. 어제 내원에서 잔치를 할 때도 다른 재상들은 모두 즐거워하는데 류경만은 홀로 기뻐하지 않았다. 짐이 친히 술을 따라 권해도 끝내 즐거워하지 않았으니 필시 두 마음을 푸는 것이었다. 이 기사의 내용만으로 미루어 보면 류경은 국왕인 원종이 이면과 더불어 김준 일당을 제거하는 거사를 치르고 나서 베푼 연회에서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괘씸죄로 처벌을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요. 이 당시에 류경이 유배형을 받게 된 배경을 이익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준과 유경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경이 김준과 함께 최의를 죽이는 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왕정이 복구가 되는데, 여기에는 유경으로 대표되는 일단의 문신 관료들이 참여를 한 것이죠. 그 이후로 유경은 정변을 성공시킨 문신 관료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김준의 견제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경의 권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쟁 관계지만 크게 볼 때는 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류경이 김준 형제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조정에서의 지위도 강등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당초 김준과 함께 무오정변을 일으켜서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새로 권력을 잡은 이면의 입장에서 보자면 죽은 김준과 한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조정에 둘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이면뿐만 아니라 이면과 함께 김준을 제거하는 거사를 함께 추진했던 원종으로서도 비록 류경이 최희를 죽이고 왕정 복구에 공헌을 했다고는 하지만 권력 판도가 달라진 마당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유경 같은 경우는 김준과 더불어서 그 최희를 제거함으로써 최씨 정권을 물려주는데 공헌을 해서 이 위사공신이 되었던 인물이죠. 또한 이 그 왕권의 복구에도 일정하게 공헌한 그 인물이었는데 그렇지만은 이 유경은 왕권보다는 무인 정권과 일정한 유대를 가졌던 그런 인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도 그 김준을 제거하면서 이 김준 정권을 성립시킨 인물이었던 유경이 원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이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 중앙으로부터 유경을 쫓아내는 아마 이유였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류경에 대한 원종의 생각의 일단을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 고려사 조례에 올라 있습니다. 원종이 평소 류경과 친밀하게 지내던 김구를 불러놓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김구는 들으라. 너는 평소에 류경과 친교를 맺고 있는데 류경은 경서와 사설을 빙자해 국가사업을 논평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역사에 기록된 것을 모조리 다 믿을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이런 행동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군 너는 왕의 명령과 교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서 특별히 용서하는 바이니 다시는 그리해선 아니 될 것이다. 알겠느냐? 김구를 불러놓고 야단을 치고 있지만 기실은 귀양 보낸 류경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심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문신이었던 류경이 경서의 내용들을 인용해 국사를 논하기를 즐겼는데 원종으로서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류경은 고려 왕들의 실록 편찬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경이라고 한 인물은 이제 문신이었고 또 뒤에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이 4대 실록의 편찬에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에 대한 실록 편찬은 어떤 식으로든 왕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을 것이고 또 그러한 내용을 원종이 또 파악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원종의 유경에 대한 반감은 이 유경의 그 왕권과 무인 정권 사이에서 취한 어떤 이중적인 태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경이 이면이나 원종으로부터 미움을 샀던 요인 중에는 권력을 이용한 그의 치부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경은 본래 부유하였다. 일찍이 주택을 옮길 때 재산을 실어가는 마차가 열흘 동안이나 계속 왕래하고서야 끝이 났었다. 그런데 김준과 더불어 최희를 죽인 뒤부터 권세가 커지자 그의 재산은 이전보다 곱절이나 늘어서 당시 사람들이 사만에 거부라 하였다. 그가 유배형을 받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을 때 진귀한 보배들과 그릇, 그리고 골동품, 양곡, 비단 등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죄인은 속히 배에 오르라! 류경은 포박을 당한 채 귀양길에 나섰는데 몸에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었다. 집안 사람들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다 옷 한 벌을 싸서 그에게 건네자 류경은 옷만 받아들고 비단 보자기는 도로 주면서 집안의 여자들이 먹고 입을 것이 없을 터이니 이 보자기라도 팔아서 생계에 보태라고 하였다. 류경은 흑산도로 귀양을 갔다가 얼마 뒤에 이면이 그를 용서해 돌아오게 하는데 개경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다른 섬으로 유배되고 삼별초의 항전 때에는 삼별초군에게 잡혔다가 빠져나오기도 하는 등 적잖은 고초를 겪게 되지만 훗날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재상의 지위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원종 10년 6월 이면이 야별초들을 모아놓고 모종의 지시를 내립니다. 별초군들은 들으라! 제1대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환관 김경을 보호받게 오라! 출발하라! 제2대는 환관 채은과 채은의 아우 채기를 잡아오도록 하라! 야별초 제3대는 어사대부 장계열과 대장군 귀원을 잡아오라! 이면은 권력을 잡자마자 그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줄줄이 포박해 귀양 보내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원종의 신임을 받은 국왕의 측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경과 최운 등은 이면을 부추겨 김준을 죽이도록 종용했던 국왕 측근의 환관들이었는데 이들을 줄줄이 포박해서 유배형에 처한 것이죠. 김경과 최은 등이 김준을 죽인 이후로 권세가 조야에 진동하니 이면은 그들이 혹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서 먼저 도모하여 거사한 것이다. 김준을 제거하는 데 함께했던 국왕의 측근들을 줄줄이 잡아다가 귀양을 보낸 이유가 그들의 세력이 더 커져서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서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면이 국왕인 원종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신한식 교수입니다. 그 이면이 김준을 제거하는 데 참여하게 되는 것도 이게 어떤 그 거사를 그 장황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왕 원종의 요구가 더 컸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국왕 원종의 그 비호 아래서 김준을 제거했다고 하면은 또 이 국왕을 또 보좌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이 김준 제거에 참여를 했겠죠. 그 때문에 이 권력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한쪽으로 이 권력이 쏠리게 되면 한쪽은 결국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 같은 경우도 원종의 비호를 받고 김준 제거를 했지만은 또 자신도 언제든지 원종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했겠죠. 이면의 행태로 봐서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세력을 조직화한다든가 이러한 치밀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성품인 것 같습니다. 이익주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좀 모험적인 데가 있습니다. 이면의 성품을 알 길은 없는데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좀 더 준비하고 거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김준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는 국왕과 이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죠. 이것은 김준 제거라고 하는 목표는 같이 했지만 워낙 이질적인 성격에 있었던 두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면이 국왕 측의 환관들을 제거하면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면이 그 당시 하는 말들을 보면 국왕이 먼저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면은 국왕인 원종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드디어 이면은 삼별초와 6번 도방을 도열시켜 놓고 재신과 추신들을 모이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면의 무력을 뒷받침하는 군사로서 삼별초와 6번 도방을 거론했는데요.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도방이 무엇인지 신한식 교수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죠. 도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 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별초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적인 성향과 사적인 성향 두 가지 그 성향이 그 얽혀 있습니다만은 도방 같은 경우는 특히 사벽의 그 의미가 더 강하죠. 도방은 그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군사적 기반에서 중요하고 또 인원수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면서 번을 쓰는 바로 이런 도방의 의미가 이 권력 그 측면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도방은 예전에 무신집정자 경대승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조직했던 사병 집단이 그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무인집정자 개인의 군사란 얘기죠. 6번 도방이라 하면 6개 조로 나뉘어서 번을 서는 규모의 도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10번 도방이라고 하면 10개 조로 나뉘어서 교대로 번을 서는 규모의 도방이니까 6번 도방보다는 더 큰 조직이 되겠죠. 자, 이면이 특공대격인 삼별초와 자기 개인의 호위부대인 6번 도방을 도열시켜서 시위를 하면서 조정의 재신들과 추신들을 집합시켰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다들 들으라! 난 이 나라 왕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권신을 제거했다. 그런데 국왕은 나의 이러한 충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환관 김경등과 함께 날 죽이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어찌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사륙을 당하겠는가? 그리하여 난 중대한 결심을 했다. 난 왕을 죽이거나 깊은 바다에 있는 섬으로 추방하려고 하는데 어쨌으면 좋겠는가? 이면의 언동은 그야말로 파격적이고도 돌출적이었습니다. 국왕의 폐위를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을 죽이거나 낙도로 유배를 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죠. 게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조정의 재신과 추신들을 다 모아놓고 왕을 죽이거나 귀양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하도록 공론에 붙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왕을 죽이려는 반란을 작정했다면 함께할 세력을 모아서 은밀하게 추진을 해야 할 터인데 모든 신료들이 다 모인 앞에서 임금을 죽이거나 유배시키는 문제를 토론하자는 것이었으니 이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이면으로서도 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썼을 텐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함이 있고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정치 권력이 막강하다면 구태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을 단행하면 되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면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면이 한 얘기를 보면 내가 왕실을 위해서 권신을 제거했는데 왕이 김경 같은 환관들을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앉아서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한식 교수는 이 상황에서 삼별초와 6번 도방이 이면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 이면을 지지했던 그런 세력들이 삼별초하고 육광 도방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뭐냐면은 그 어떤 대몽 항쟁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세력이었는데, 근데 이 그 원종의 어떤 친몽골적인 성향, 뭐 이들은 결국은 뭐 이런 형태는 그 삼별초라든가 육반도봉에게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그 이용한 것이 또 이면이었고, 그 이면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원종이라든가 기타 세력들을 갖다가 압박할 수 있었던 그런 토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몽골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개경으로의 환도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면을 필두로 한 무신들은 환도 자체가 무신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왕을 죽이거나 귀양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으면서까지 저항할 만큼 그 사정이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왕의 목을 베자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왕을 섬으로 귀양 보내자는 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타부타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사서에는 이때 삼별초와 6번 도방 앞에 선 이면이 갑옷 차림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하로서 감히 왕을 죽이자고 얘기할 수도 없으려니와 언제 칼집에서 칼날이 뽑혀나와 자신의 목을 겨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슬퍼런 이면에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나는 수 없지. 여기 모인 재신과 추신들을 한 사람씩 지목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중 이장용이 가까스로 입을 엽니다. 내 생각에는 대왕 폐하를 다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쩌자는 말이오 이시중. 부득이 그리 해야 한다면 손위를 하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오. 손위라. 손위! 손위란 임금이 보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이장용이 손위를 주장한 것은 불측한 변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목숨을 잃거나 혹은 유배당하는 참변만은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서 그러한 의견을 냈다는 얘기죠. 이면이 원종을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장용은 손위, 그러니까 양위를 하는 거죠.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어떤 말 그대로 불측한 화, 이런 아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이면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면으로서도 국왕을 죽였을 때 벌어질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장용의 말을 듣게 되는 건데요. 이장용은 그 당시 여러 문신 관료들 가운데에서도 몽골과의 강화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장용이 손위를 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자 참지정사 유천우가 이장용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이공이 손위를 주장하나 이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더 깊이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것이요. 더구나 지금 폐하 유고시에 보위를 이어야 할 세자가 몽골에 들어가 있지 않소. 세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요.